조선시대 왕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화려한 궁궐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온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주. 겉으로 보기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면 공주들의 진짜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주는 결혼과 동시에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인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고 어머니인 왕비조차 멀리서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이 영모에 연루되면 함께 죽음을 맞아야 했고 시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공주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어갔고 어떤 공주는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혀 천민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공주들의 결혼 후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화려한 혼례식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 그리고 역사가 외면했던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공주의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권력을 연결하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공주의 혼인은 보통 15살 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왕이 직접 선택했는데 대부분 명문 양반가의 적장자였습니다. 공주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왕이 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공주의 의무였습니다.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감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3대의 행실을 살피고 영모나 반역의 기록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신랑 본인의 학문과 인품도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주 본인은 혼례 당일까지 신랑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의 딸 정소공주는 14살에 혼인했습니다. 신랑은 좌의정 하연의 아들 하석보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혼인 전날 밤 궁녀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어떤 분인지, 나를 좋아할지, 나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궁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주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실과 권문세족의 결속이었습니다. 공주가 시집가는 집안은 왕실과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막대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부마 즉 공주의 남편은 관직에 쉽게 오를 수 있었고 그 집안은 외척으로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주에게는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은 시댁 사람들은 공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왕에게 청탁할 일이 있으면 공주를 통해 전달하려 했고 공주가 거절하면 냉대했습니다. 공주는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공주가 15, 16의 어린 나이에 겪어야 할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궁궐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정치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어떤 공주는 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혼례일은 공주에게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오르는 순간 공주는 자신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공주들의 혼례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사이사이에서 공주들의 눈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종의 딸 휘수공주는 혼례 전날 밤 중궁전을 찾아가 어머니 윤씨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직 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조금만 더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명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례 당일 아침 공주는 평생 입었던 궁중 한복을 벗고 혼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붉은 치마, 자주색 저고리, 그리고 무거운 머리 장식. 거울을 보던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궁녀들이 전합니다. 가마가 궁문을 나서는 순간 공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궁궐 담장 너머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는 전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공주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예법에 따르면 공주는 결혼 후 왕을 만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왕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 큰 행사가 아니면 궁궐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어머니인 왕비조차 쉽게 만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주가 궁을 찾아가려면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시댁에서 궁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공주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종의 딸 경신공주는 시집간 뒤 3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겨우 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미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살던 궁궐의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함께 자라던 궁녀들, 아끼던 정원, 어릴 때 뛰놀던 마루. 공주에게 궁궐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전 생애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례가 끝나면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집에 도착한 공주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딸이라 해도 시댁에서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어른들에게 절을 해야 했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이제는 공주 자신이 시댁 어른들을 모셔야 했습니다. 태종의 딸 정선옹주의 이야기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선옹주는 명문가인 권씨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매우 엄격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옹주가 아침 문안을 조금 늦게 드리자 시어머니는 궁궐에서 버릇없이 자랐다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옹주는 눈물을 삼키며 사과했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 시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분 때문에 더 큰 눈총을 받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궁궐에서 자란 공주가 집안일을 제대로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주들이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인들이 도왔지만 시어머니는 공주가 직접 일을 배워야 한다며 강요했습니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는 시댁에서 겪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궁에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록에는 그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종처럼 대한다고 남편도 어머니 편만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법상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시댁에 간섭하면 오히려 공주의 입지만 더 좁아질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부마는 왕실과의 혼인 때문에 관직을 얻었지만 정작 아내인 공주에게는 별다른 애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인 자체가 정략적이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부마들은 첩을 두었습니다. 공주가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양반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은 관행이었고 공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공주는 남편이 첩의 방에서 지내는 동안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댁 사람들은 공주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냉대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딸만 낳으면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명종의 딸 의혜공주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공주가 불임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나왔고 남편은 첩을 들였습니다. 공주는 그 모든 굴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공주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신분 때문에 더 큰 기대와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 후 공주들이 가장 그리워한 것은 부모였습니다. 시댁 생활이 힘들수록 궁궐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더 간절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왕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 왕비의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성종의 딸 해순옹주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버지를 단 3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옹주가 궁에 들어갈 때마다 시댁의 허락을 받느라 애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성종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순옹주는 급히 궁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감기 정도로 왕이 위독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난리냐며 나무랐습니다. 옹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허락했지만 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종의 병세가 악화된 뒤였습니다. 옹주는 아버지의 침소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관들이 드나들고 대신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 동안 옹주는 벽 너머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승하했습니다. 옹주는 아버지의 빈소 앞에서 며칠을 통곡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뵙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궁궐 출입을 삼가느라 정작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은 더 가혹했습니다. 태종의 딸 정선옹주는 어머니 원경왕후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도 정선옹주를 가장 아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모녀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경왕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옹주는 소식을 듣자마자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상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옹주가 손을 잡자 왕후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실록에는 이날의 대화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옹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시댁 생활은 괜찮은지, 남편은 잘해주는지, 건강은 어떤지 말입니다. 옹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댁에서 겪는 온갖 서러움을 말하고 싶었지만 병든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후는 옹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왕실에 태어나 이런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원경왕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옹주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넋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옹주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궁궐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머니가 살았던 중궁전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옹주는 그날 이후 궁궐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궁궐은 더 이상 그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기억만 남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공주들이 이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궁궐은 낯선 곳이 되었고 친정이라 부를 곳도 사라졌습니다. 공주들은 시댁과 사라진 친정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공주들의 기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중종의 딸 효혜공주는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사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궁중 기록을 보면 공주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고 나옵니다. 효혜공주의 남편 기민은 첩을 열어두었고 공주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공주는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궁에서 의원을 보냈지만 공주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결국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궁에서 보낸 나인 한 명이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중종은 딸의 죽음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도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은 공주도 있었습니다. 선조의 딸 정수공주는 남편 홍여순과 사별한 뒤 홀로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과부가 된 옹주를 냉대했고 재산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실록을 보면 정수공주가 왕에게 구유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고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거지나 다름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옹주에게 약간의 쌀과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옹주는 입던 옷과 장신구를 팔아가며 연명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옹주는 허름한 집에서 혼자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옹주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의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에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옹주의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고 무덤도 변변찮은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공주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명종의 딸 의령옹주는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정식 실록에는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궁중의 은밀한 기록을 보면 옹주가 자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옹주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폭언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옹주를 업신여겼습니다. 옹주는 여러 차례 궁에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왕실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옹주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옹주가 어릴 때 궁에서 가지고 나온 작은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옹주가 마지막까지 궁궐을, 부모를,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들의 죽음은 대부분 조용히 묻혔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긴 추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실록에 몇 줄 기록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결국 쓸쓸히 사라진 여인들. 역사는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공주들의 결혼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혼례복 뒤에는 눈물이 있었고 왕족이라는 신분 뒤에는 자유를 빼앗긴 인생이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시댁에서 굴욕을 당했으며 부모와의 이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이 역모에 연루되면 함께 몰락했고 사랑받지 못하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공주는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어떤 공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공주의 혼인과 죽음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사이의 삶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왕의 업적과 영웅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공주들,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사라진 여인들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공주들의 삶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분과 관습에 갇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화려하게 살다가 쓰리라 여겨진 공주들. 그들의 진짜 삶은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